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사우디 왕족과 핏줄이 닿아있는 석유 재벌 가문의 상속녀가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의 평범한 편의점 알바생과 결혼을 선택했다는 사실을요. 그것도 단 한 번의 만남, 그날 밤에 벌어진 단 하나의 사건 때문에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수천억 원대 유산과 왕족과의 혼인을 포기하고 한국 남자와의 미래를 택한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우디 제다 출신의 라이마 알자이르, 그녀의 놀랍고도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도 더 놀라운 국제 커플 스토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마 알자이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태어났고 중동 최대 민간 석유회사 CEO인 아버지와 사우드 왕가의 피를 이은 귀족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흔히 말하는 황금세장 속 공주였습니다. 제가 자란 저택은 도시 외곽의 전용 부지에 세워진 초호화 저택이었고 정원엔 분수가 4개나 있었으며 사계절 내내 꽃이 피어 있도록 정원사가 관리했습니다. 아침이면 하녀가 커튼을 열고 향긋한 아라비카 커피 향이 방 안을 채우는 가운데 하루가 시작됐죠. 제 곁에는 언제나 운전기사, 요리사, 개인 트레이너, 그리고 각 과목별 가정교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모든 순간은 계획되어 있었고 저를 중심으로 수많은 직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6살 생일에는 전용 마구간까지 갖춘 혈통 좋은 아라비안 말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름은 하딤이었고 금빛 갈기를 가진 아름다운 말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딤 역시 제 전용 울타리 안에서만 허용된 자유를 누렸습니다. 20세 생일엔 런던 첼시의 고급 아파트 열쇠를 받았지만 그 아파트는 투자용일 뿐 혼자 살아보는 자유는 한 번도 허락된 적이 없었습니다. 제 삶은 완벽하게 짜인 틀 속에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옷을 입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까지 모두 정해져 있었죠.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제약이 따랐고 똑똑하다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그럼 시집 못 간다는 핀잔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점점 나는 누구인가? 왜 이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됐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가족 식사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식탁에는 호화로운 음식이 놓여 있었고 모두가 평소처럼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라이마, 너의 약혼 상대가 결정됐다. 접시가 깨지는 듯한 충격이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그 상대는 48살의 알만수르 왕자, 이미 2명의 부인을 둔 다부다처 가문의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식탁 위 고기보다 제 운명이 더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억눌린 감정이 폭발하며 참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고 무심코 켠 스마트폰에서는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자동 재생되었습니다. 윤세리와 리정혁, 전혀 다른 세상의 두 사람이 서로를 지켜주고 배려하며 평등한 사랑을 만들어가는 모습은 저에게 커다란 울림이었습니다. 이어본 도깨비 속 김신과 은탁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운명을 뛰어넘는 사랑,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저에겐 너무 낯설고 동시에 간절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인권, 연애 문화, 직장 분위기, 음식까지 하나하나 찾아보았고 심지어 한글까지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죠. 한국 남성들이 식당에서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주고 대화를 경청해주는 모습조차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처음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대우받는 삶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MBA 과정을 몰래 지원했고 합격까지 해둔 상태였어요. 그땐 혹시라는 기대였지만 아버지의 약혼 통보는 제게 그 기대를 반드시 현실로 바꿔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버지를 조용히 찾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단 4개월만 한국으로 유학을 다녀오고 싶습니다. K-기업의 글로벌 성장 가능성과 한류 콘텐츠의 확산을 배우고 싶어요. 아버지는 처음엔 차갑게 저를 바라보았지만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가자 이내 생각에 잠기셨고 결국 조건부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단 4개월. 그리고 돌아오면 약혼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비자와 거주지 계약, 환전과 생활 준비까지 하나하나 직접 처리했습니다. 아버지의 지인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서울 시내가 아닌 외곽의 작은 원룸을 골랐습니다. 전용 기사도 피서도 하녀도 없는 공간. 낯설지만 묘하게 안도감을 주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나 혼자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짐을 꾸릴 때 가족들은 무심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건 잠깐일 뿐이야라며 제게 향수를 건넸고 오빠는 아예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무관심조차도 저에겐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감시받지 않고 떠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 그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누구의 딸도 아닌, 누구의 약혼자도 아닌 라이마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요. 서울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사우디의 신분도, 아버지의 권력도, 가문의 명성도 이곳에서는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이 낯선 도시에서 저는 처음으로 숨을 깊이 들이쉬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공항에서 곧장 예약해둔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언어, 낯선 공기. 모든 것이 새롭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는 마치 퍼즐 같았고 간판의 한글들은 대부분 읽지도 못한 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아침 스스로 일어나 학교에 가고 길을 묻고 강의를 듣고 노트에 적으며 조금씩 한국이라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제 발로 서 있는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소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MBA 과정은 생각보다 치열했습니다. 영어 강의가 대부분이었지만 조별 발표나 과제 때마다 한국 학생들과의 협업은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무리지어 식당으로 향했지만 저는 늘 조용히 혼자 밥을 먹곤 했습니다. 적응이라는 말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실감하던 어느 날, 제게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느라 허기진 배를 안고 캠퍼스 근처의 편의점에 들른 날이었습니다. 매대 가득 쌓인 라면 진열대 앞에 선 순간 저는 멈춰서 버렸습니다. 종류는 왜 이렇게 많은지,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죠? 손에는 장바구니 대신 핸드폰만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던 그때 누군가 조용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도와드릴까요? 고개를 돌리니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청년이 환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머리를 가지런히 넘긴 그는 피곤한 하루 끝에서도 이상하리만치 단정해 보였습니다. 그가 제게 추천해준 라면은 신라면 블랙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맵진 않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는 컵라면에 물까지 부어주며 당황한 제 손에서 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드시고 가세요. 지금 사람도 없고 따뜻하니까. 그가 가리킨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저는 생전 처음 보는 한국 라면을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산대에 서 있다가 손님이 없을 때마다 와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걸어주었습니다. 한국 생활 어때요? 혹시 서울대 다니시는 거예요? 그의 말투에는 부담이 없었고 제 대답이 어느래도 기다려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정하늘이라는 이름의 청년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낮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라 했습니다. 장학금 받고 있는데도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요. 졸업 전에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싶어서요.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엔 책임감이라는 단단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편의점을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부러 그를 보려는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의 근무 시간을 은근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하늘 씨는 항상 그렇게 말하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라면을 먹으며 날씨 이야기, 학교 생활 이야기 등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는 제가 무슬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이거 할랄 아니면 안 드셔도 돼요. 라며 성분을 함께 확인해주고 매운 음식엔 꿀물을 곁들여 주었죠. 한 번은 제가 두통이 심하다고 말했더니 그는 다음날 꿀차와 진통제를 준비해 편의점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몸 아플 땐 혼자 있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누군가 곁에 있는 게 낫잖아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늘 씨와 함께한 시간은 점점 들어갔습니다. 주말에는 캠퍼스를 산책했고 그는 저를 배려해 이태원의 할랄 맛집들을 함께 찾아다녔습니다. 음식 선택부터 자리까지 그는 제 종교와 문화에 대해 하나하나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뜨거운 햇볕을 피해 일부러 그늘진 자리로 저를 데려가 주었죠. 그런 사소한 배려들이 저에게는 너무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혹시 일 끝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하늘 씨는 놀란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라이마 씨가 먼저 밥 먹자고 한 건 처음이라서요. 우리는 가까운 분식집에서 김밥과 떡볶이를 함께 먹었고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꿈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공정한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공간. 그 말은 제 마음에 잔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차별이 일상인 환경에서 자란 저에게 하늘 씨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는 충격이자 위로였습니다. 그의 다정함은 단지 친절함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언어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기다리게 될 줄은 몰랐어.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잠깐 머물다 떠날 예정이었던 한국에서 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이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미소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은 점점 아주 조용히 그의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알만수르 왕자의 호화로운 궁전이 아닌 편의점 테이블 위에 라면, 국물에서 따뜻함을 느낀 저는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조심스러운 말투였지만 하늘 씨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봄밤의 바람이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흔들고
노을이 지고 있던 한강변.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했던 풍경 속에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머뭇거리던 끝에 겨우 웃으며 아니요 없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말은 진심이 반쪽짜리라는 걸 제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누군가와 사귀고 있지 않았지만 정혼 상태였습니다. 부모님과 가족이 정한 상대, 사랑 없이 맺어진 약속. 그 사실을 숨긴 채 하늘 씨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일까?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가 나에게 보여준 진심을 나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싶었기에 결국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편의점이 문을 닫은 후 마주 앉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시간이었고 매장 안은 따뜻하고 고요했습니다. 하늘 씨 사실은 제게 약혼자가 있었어요. 사우디에서. 제가 원한 결혼은 아니었고 가족이 정해준 상대였어요. 그래서 도망치듯 한국으로 왔어요. 하늘 씨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랐지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사람은 그런 과거가 아닌 오늘 함께 라면 먹고 웃는 그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걸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 말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를 걸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한국에 남을 거예요. 결혼도 다시는 그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제 인생은 이제 제 손으로 선택하겠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가문에 맞선 선택을 했고 동시에 제 자신과도 정면으로 마주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생각보다 빠르게 후폭풍을 몰고 올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사우디에서 저를 데리러 오빠와 삼촌이 직접 한국에 왔습니다. 하늘 씨와 함께 학교 앞 카페에서 나오는 길에 검은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오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셔. 너 장난 그만해.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지만 하늘 씨가 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건 제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이마 씨는 이제 어른이고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삼촌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알바생이 뭘 안다고 끼어들어? 하늘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누가 더 부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진심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오빠는 결국 분노를 억누른 채 뒤를 돌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우리는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들었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늘 씨 이제 저도 독립할게요. 스스로 벌고 스스로 살 거예요. 그 후 저는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로 옮기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통역 아르바이트와 교내 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고 피곤이 쌓여도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하늘 씨는 배달, 편의점, 과외까지 3가지 일을 병행하며 점점 말라갔습니다. 그를 볼 때마다 미안함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느 날 하늘 씨는 감기에 걸린 저를 위해 직접 끓인 꿀차와 두통약을 들고 원룸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고 눈밑은 푸석했지만 미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감기 걸리면 마음도 약해지니까 나라도 곁에 있어야죠. 저는 그 말에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좁은 원룸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 라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창문 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우리 사이엔 말없이 흐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큰 부자도 화려한 레스토랑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이 사람과 같은 시간에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하늘 씨의 어깨가 점점 기울어지는 걸 느낀 저는 더는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가 감당하는 무게가 너무 컸습니다. 그 무게의 절반은 분명 제 몫이었습니다. 어느 밤 저는 말했습니다. 하늘 씨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 정면으로 맞서야 해요. 숨는 건 이제 그만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도망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제 우리가 선택한 길이니까 정면으로 걸어가야죠.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거창한 약속도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만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거짓 없이 사랑하고 용기 있게 결심한 삶은 비로소 제 것이라고. 저 사우디에 가겠습니다. 하늘 씨는 그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담담할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처음엔 그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곧바로 이어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직접 허락을 받고 싶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진심이라면 도망치지 않고 증명해야죠. 순간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우디는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보수적인 가치, 폐쇄적인 혼인 문화, 남녀 구분이 엄격한 사회. 특히 저희 집안은 중동에서도 손꼽히는 전통을 지닌 가문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혼자서, 그것도 무슬림이 아닌 한국 청년이 찾아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마치 수행자처럼 바뀌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아랍어 회화를 공부했고 쿠란의 주요 구절을 필사하고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 문화와 예절, 전통 음식과 기도 방식까지 모든 것을 독학했고 매주 주말이면 이태원 모스크에 나가 현지인들과 어울리며 실제 문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모스크에서 받은 첫 문화 수업 뒤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믿는 신과 당신이 믿는 신이 다르더라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어느 종교보다도 깊은 사랑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사우디리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 준비해둔 서류들과 쿨한 책자, 그리고 제 사진 한 장을 품에 안고 말이죠. 도착한 첫날, 그는 바로 알자이르 가문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저희 저택은 시내에서 떨어진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대리석 궁전 같은 공간이었고 수십 명의 경비가 항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늘 씨가 대문 앞에 도착하자 경비는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사랑, 그딴 거로 회장님을 만나겠다고 왔다고? 돌아가. 하지만 그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태양 아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첫날엔 주변의 시선이 조롱이었고 둘째 날엔 매연과 먼지 속에서도 미동이 없었습니다. 셋째 날, 기온은 섭씨 43도까지 치솟았고 그는 탈수 증상으로 입술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결국 아버지 귀에 들어갔습니다. 저택 안으로 불려들어온 그는 중후한 목소리로 처음 마주한 저희 아버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회색 수염에 중동 전통복을 입은 아버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하늘 씨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 왜 이 고생을 하며 여기까지 왔지? 하늘 씨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회장님의 딸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집에서 자랐는지도 이해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좋다. 한 달간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며 내가 자네를 직접 보겠네. 그때부터 하늘 씨의 순례는 시작됐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무슬림처럼 손발을 씻고 마주한 이슬람식 새벽기도. 라마단 기간과 겹쳐 그는 금식하며 낮엔 저희 아버지와 함께 회사 회의에도 동행했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는 전통 의상인 토브를 입고 할랄 식단에 맞춰 식사를 했으며 장인 어른께 늘 오른손으로 공손히 음식을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말을 아끼셨지만 그가 식사 후 부엌에서 설거지를 돕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여셨습니다. 저런 사위는 본 적이 없어요. 고요하고 겸손한 게 진심이 보이네요. 어머니의 속삭임은 마침내 작은 씨앗처럼 집 안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를 가장 거세게 반대하던 두 오빠도 변했습니다. 처음엔 그를 무시하며 아랍어로 험담했지만 어느 날 그의 입에서 인샤알라 신의 뜻이라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자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너 알아듣고 있었냐?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오빠들은 하늘 씨와 함께 저녁 기도에 동행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둘이 정원에서 축구를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갈 무렵 아버지는 마지막 과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만약 자네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면 두바이 지사의 설립 전략을 세워보게. 아랍어, 영어, 한국어? 세 가지 언어로 보고서를 제출하라네. 그 도전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 씨는 밤을 새우며 회사 구조와 시장 분석을 공부했고 자문을 구하며 실제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출 당일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 고개를 숙여 말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성실히 준비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보고서를 꼼꼼히 읽은 후 조용히 하늘 씨를 불러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네. 자네의 노력과 진심, 나를 위한 것도 우리 딸을 위한 것도 모두 봤네. 이제 자네를 내 아들이라 불러도 되겠지?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늘 씨는 눈을 반짝이며 작게 웃었고 저는 그를 향해 달려가 말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 하지만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시간이에요. 라이마 씨?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제 인생을 위해 제 가족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세상의 시선보다 진심을 선택한 그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서울 종로의 전통 예식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흩날리던 가을날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꽃담 너머로 한옥의 지붕이 고요히 이어졌고 붉은 단청 아래 장구와 피리 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운 옥색 한복을 입고 머리에는 연꽃 장식의 족두리를 얹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바르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내가 이제 이 나라의 며느리가 되는구나. 예식장 안은 이미 하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초대한 인원은 150명이었지만 소문을 듣고 온 지인들과 학생들까지 더해져 공간은 꽉 찼습니다. 하늘 씨가 입장하자 예식장 안에 따뜻한 탄성이 퍼졌습니다. 검정 두루마기에 흰 고무신, 깔끔한 상투머리에 족두리를 맞춘 저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외국 신부 누구야? 너무 예쁘다, 신비롭다. 누군가는 한복이 저렇게 잘 어울릴 수 있나?
라며 감탄했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연신 눈가를 닦으셨습니다. 하늘 씨는 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전통 혼례에 따라 패백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정성껏 절을 올렸습니다. 그가 제 부모님에게 큰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따님을 소중히 여기며 평생 웃게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묵직하게 남아있던 어떤 결이 녹아내렸습니다. 두렵고 조심스러웠던 타양의 며느리로서의 정체성은 그들의 눈물과 미소 앞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예식이 끝난 후 우리는 양가 가족이 함께 마당으로 나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곱게 차려입은 한복을 입었고 하늘 씨의 부모님은 아이보리색 아랍 전통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큰오빠는 백색 토브를 입고 모자를 눌러섰고 막내 동생은 조심스럽게 하늘 씨에게 어깨를 이렇게 펴면 더 멋져 보여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사진 촬영을 마친 후 모두 함께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두세 개가 한 장의 사진으로 포개진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피로연은 예식장 옆에 넓은 연회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식탁 위에는 한식과 할랄 음식이 나란히 놓였고 모든 음식에는 할랄 인증 마크가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김치와 불고기, 닭갈비 옆에는 쿠스쿠스와 할랄 치킨이 함께 놓였고 하객들은 이국적인 조합에 감탄하며 젓가락과 손을 오가며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피로연 마지막 순서에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라이마는 진짜 제 딸입니다. 문화가 달라도 마음은 같다는 걸 이 아이가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 품은 따뜻했고 낯설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고독은 그렇게 눈물 한 줄기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사우디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하늘 씨의 이름으로 보낸 청첩장이 리야드 전역에 퍼졌고 저희 아버지는 리야드 최고급 호텔 전체를 대관해 전통 혼례를 준비하셨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황금색 자수와 비즈가 박힌 아바야를 입었고 하늘 씨는 흰색 토브 위에 황금 비슈트를 걸친 채 입장했습니다. 하늘 씨가 단상에 올라 아랍어로 서약을 암송하자 연회장은 숨죽였습니다. 와, 저 한국인 발음이 거의 네이티브잖아. 진짜 공부 많이 했나봐. 이맘 이슬람 주례자의 하늘 씨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하늘 씨의 눈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신께서 이 결합에 축복을 내리실 겁니다. 결혼 식후 저희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따로 모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조용히 하늘 씨에게 황금 열쇠를 건넸습니다. 이건 부르즈 할리파 펜트하우스다. 너희 신혼집으로 쓰거라. 하지만 하늘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너무 감사하지만 저희는 작은 집에서라도 저희 힘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함께 만드는 삶이 더 소중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 말은 단순한 인정이 아닌 하늘 씨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인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집이 될 수 있어. 결혼식이 끝난 후 우리는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수많은 국경과 문화, 언어의 벽을 넘어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우리. 이 사랑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세계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려 했던 수많은 작은 순간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결합이었습니다. 서울 홍대 근처 조용한 골목길 안쪽에 있는 오래된 3층 건물. 그 건물의 2층 창가에 코리아라비아 브릿지 KAB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창업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벽지는 조금 바랬고 책상은 중고였지만 그 공간엔 열정이 가득했죠. 하늘 씨와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한마이너스 중동 교류 전문 컨설팅 기업. 한국 기업이 중동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할랄 인증과 문화 예절, 현지 네트워크까지 연결하는 다리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는 한국 코리어가 아라비아 어레이비어의 다리 브리지가 되고자 했습니다. 처음 3개월 동안은 전화 한 통 울리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명함을 들고 뛰어다녔고 저는 거리에서 직접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외국인인데 한국말 잘하네라고 하면 웃으며 사업 중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하늘 씨는 밤낮으로 제안서와 시장 보고서를 작성했고 저는 틈틈이 아랍어로 번역하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첫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견 화장품 회사에서 할랄 인증 관련 상담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새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고 하늘 씨는 17페이지짜리 보고서에 손으로 체크를 반복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저는 차분히 발표를 이어나갔고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제품이 사우디 여성의 화장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들의 문화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사우디 공주가 직접 컨설팅을 해준다니 믿고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첫 프로젝트 계약금 5억 원을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기사로 보도되자 예상치 못한 파급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사우디 공주, 중동 컨설팅 사업 나서라는 제목의 뉴스가 퍼지면서 각종 기업과 정부기관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단 3명이었던 직원이 어느새 10명, 20명을 넘어 30명에 이르렀고 연매출은 3년 만에 100억 원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결혼식 후 주신 100억 원의 투자금, 그중 일부는 당장 급한 사업 자금으로 쓰였고 남은 금액은 한 푼 한 푼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원금보다 2배가 넘는 200억 원을 갚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화상통화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문도 자네를 배운다네. 돈보다 더 귀한 건 진심이라는 걸 말이지.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어느 날 한 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아들 이름은 유수프. 아랍식 이름이지만 뜻은 신의 선물이었습니다. 돌잔치 날 서울 시내의 한정식 집을 통째로 빌렸고 양가 부모님이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사우디에서 날아온 부모님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시부모님은 정성껏 마련한 할랄 음식을 내오셨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가족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요즘 저희는 매주 일요일마다 시댁과 화상통화를 합니다. 시어머니께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어머니께는 대신 쿠스쿠스 레시피를 전해드리죠. 문화는 다르지만 정은 같다는 걸 매주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회사도 여전히 바쁘지만 하늘 씨는 항상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회사가 아니라 가족이야. 그는 유수프가 밤에 올 때 가장 먼저 일어나고 아침엔 이유식을 데우며 저에게는 오늘 회 있지? 난 아들 담당이야 라고 웃어줍니다. 그 모습이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아이를 키우고 함께 미래를 설계합니다. 사랑이란 말보다 함께라는 단어가 더 적확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회사 로고 아래에 작은 글귀를 새겼습니다. 우리의 다름이 이 다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문장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언어가 달랐고 문화가 달랐고 종교도 달랐던 우리였지만 진심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요.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사랑은 꿈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니라 함께 현실을 견디는 힘입니다. 하늘 씨는 드라마보다 더 따뜻했고 더 현실적인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고 더 부드러워졌으며 더 인간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삶은 단지 사우디의 공주나 한국의 며느리가 아닌 사랑을 현실로 만든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랑이란 단어가 국경이나 종교,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해외 감동 실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월드 코리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